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글을 쓸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지만 어디서도 해보지 못한 제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20대 중반 지금의 남편을 만나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가 굉장히 많은 집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남편은 참 믿음직스런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외동아들의 3대 독자인 남편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싶었죠. 결혼하고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도 시어머니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냥 아들 하나만 낳아라. 그거면 돼. 그러기 전까지 사람 취급받을 생각 마. 우리 집은 그런 집이다. 아들씨가 얼마나 귀한데, 알겠니? 나도 너네 시할머니한테 시집살이 호되게 당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며느리란 자고로 그런 존재이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말고 네 운명에 수긍하렴. 알겠니? 내가 해줄 말은 이것뿐이야. 예쁨 받기도 미움 받기도 너에게 달려있어. 전 어머님한테 예쁨 받고 싶어요. 제가 잘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예쁜 며느리는 아들 하나만 낳으면 된다. 우리 집은 딸 소녀는 필요 없어. 모든 재산 다 아들들한테 물려줄 거다. 그리 알아. 어차피 딸 낳아도 소용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저 아들 하나만 낳아. 네가 해야 될 사명이자 이 집에 시집 온 이유니까. 알겠지? 처음부터 면전에 대고 저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저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 시대라면 어느 며느리가 붙어 있을까 싶지만 그때는 참 왜 이렇게 참고 살기만 했는지. 저 역시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끔찍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당시 드물게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서러움을 남편이 다 보상해주는 듯 했어요. 제 마음도 헤아려주고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간에서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남편이었죠. 그런 남편이 사실 너무 고맙기도 하면서 제 편인 것 같아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것을 후회하진 않았어요. 남편 때문이라도요. 우리 엄마가 워낙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던 분이야. 네가 이해해줘. 옛날 분이라서 그러신 거니까. 나도 우리 엄마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엄마인데. 너한테 미안한데 조금만 참아줘. 아마 떡두꺼비 같은 손자만 낳아주면 정말 엄마가 정말 잘해주실 거야. 우리 할머니도 그랬거든. 남아선호 사성이 강한 분이니까 이해해줘. 내가 미안하다. 뭐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 집 독자 집안인 거 다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님 눈에 잘 들게 행동해야지. 그래야 자기가 마음 편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이왕 이렇게 가족이 된 거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걱정 마. 그래도 요즘 시대에 너무 아들아들하면 안 되는 건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엄마가 너무 심할 땐 제지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 내가 너랑 결혼했지 엄마랑 결혼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 믿지? 우리 잘 살아보자, 창수가. 항상 고마워. 남편이 워낙 걱정을 많이 해줬지만 그래도 남편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애써 좋은 척을 많이 했던 과거였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모든 식구들의 밥을 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침 먹은 거 치우고 또 때 되면 시어머니 점심밥 차려드리고 점심 먹은 거 치우고 또 저녁 준비하고 중간중간 시장 보고 청소하고 고단했어요. 그것보다 더 고단한 건
깔끔한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더 고단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사사건건 못마땅해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당한 것들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절 대하셨어요. 본인은 더 많은 것도 당했으니 넌 이 정도면 약하다 하면서 본인의 시집살이를 정당화하시는 분이었죠. 그래도 그때까진 며느리가 처음이기도 했으니 그저 이런 건 줄로만 알았어요. 아유, 넌 왜 이렇게 애가 깔끔하지 못해? 여기 먼지 안 보이냐? 대충 닦지 말고 쓱쓱 닦으란 말이야. 걸레 빨아가면서. 아, 거긴 아직 안 닦은 데예요. 제가 이걸 하고 닦을 거니까 어머님은 쉬고 계세요. 천천히 닦을 테니까요. 뭐야? 시애미가 여기 먼저 닦으라면 닦으면 될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대꾸 하는 거야? 나 때는 너네 시할머니가 이거 하라고 하면 바로 네 하면서 했어. 알겠니? 요즘 애들은 하여간 말이 많아. 시키면 할 것이지. 너네 시할머니였으면 벌써 뺨 한 대 올라갔다. 알아? 나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야. 네가 시할머니를 겪어봤어야 했는데 아주. 어머님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그러게요. 어머님한테 얘기 들으면 시할머니가 아주 보통 분은 아니셨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넌 얼마나 편한 거니? 아주 행복하다 생각하고 지내라. 알겠어? 네가 어디 이런 집에 시집이나 올 수 있는 몸이야? 가진 거 꼴랑 한 푼도 없이 몸뚱이만 왔으면 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난 그래도 시집 올 때 너 정도는 아니었다. 수저 세트 하나 들고 왔어. 뭐 이런 말 해봤자 너랑 우리 아들 결혼 되돌릴 수 없겠지만 말이야. 아휴, 말해 뭐하니. 속상하긴 매한가지인데. 어머님, 그 얘긴 안 하셨으면 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게 제 탓도 아니고 저희 친정부모님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사는 거랑 돈 버는 거랑 참 다르다. 그치? 팔자 무시 못한다. 너도 꼭 그 팔자 닮을 거야. 너네 부모 팔자.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는 늘 시할머니와 본인을 비교하면서 제가 편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은근 제가 결혼 당시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다는 걸로 미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해가지 못한 건 사실이기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허술했단 식으로 얘기하시는 시어머니는 참을 수가 없었죠. 늘 이런 게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세뇌 속에 살림살이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그렇게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임신을 하자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저런 미소가 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덩달아 남편도 말이죠. 참 행복한 나날이 시작되는구나 했어요. 어머님이 노래 부르던 손주를 가졌으니 이제 한숨 돌렸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 어머님도 이젠 조금 나를 이해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임신은 저희 집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되게 생겼어요. 장숙이 임신했어요.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임신 말이에요. 참 좋으시죠? 에그머니나 임신을 했단 말이야. 아이고, 잘했어. 그래, 시집을 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는 낳아야지. 우리 정배 닮았으면 인물은 훤할 거야. 안 그러니? 이제 네 몸은 온전한 네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돼. 알겠어?
네,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얼마 만에 보는 어머님의 웃음인지, 안 그래요? 아유, 그러냐? 내가 우리 정배 가졌을 때만큼 기쁘다 아주. 독자 집안에 시집 왔으면 대를 이어야지. 잘했다. 네가 제일 잘한 일이구나. 우리 정배 아이 가진 거. 아들이어야 할 텐데. 아이고, 어쨌든 기분은 너무 좋다. 최고야, 최고. 사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님의 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왔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내 새끼니 내가 귀하게 키워야겠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 몸을 귀하게 여기며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는 어머님과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습니다. 내 뱃속으로 배 아파 나와보니 참 너무 귀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아들을 낳으니 어머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장손. 어쩜 이리 잘생겼을꼬? 저기 논산 땅, 우리 손자 이름으로 해줘야겠다. 안 그러니? 어차피 우리 아들이랑 장손이 다 물려받을 재산인데 미리미리 해주는 거지. 곱게만 자라라, 우리 손자. 아주 털끝 하나 다치면 안 돼. 어머님, 그렇게도 좋으세요?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네요. 정배 씨도 매일이 행복하다고 하고요. 당연하지. 그래도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할 일을 했구나.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안 그러니? 우리 손자 아주 멋지게 키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도 우리 손자랑 아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야 해. 알겠지? 어머님의 뼈 있는 말에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 손주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구나 했어요. 아들 커가는 재롱에 손주 커가는 재롱에 저희 집은 웃을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저희에게 아주 어두운 일이 닥치고야 말았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죠.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고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머님과 아들이 시장을 갔다 오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은 시장에서 실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 그날부터 폐인이 되었죠. 하지만 더욱더 아프게 하는 건 어머님은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없어져서 힘든 저에게 어머님은 본인의 죄를 덜고 싶었는지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고 하면서 저를 더욱더 올가매기 시작했어요. 몸도 마음도 참 지쳐가더라고요. 우리 윤재 좀 찾아줘요. 네, 아주머니? 우리 윤재 알잖아요. 아니, 어머님 옆에 있었다고 했는데 없어졌거든요. 네? 아니, 아까 윤재 옆에 있었는데 그새 어디 간 거야? 아니, 우리도 찾아볼 테니까 좀 진정 좀 해요. 아유, 이러다 엄마가 죽겠네. 전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윤재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윤재 좀 제발 찾아주세요, 아주머니들. 제발요. 아유,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가 분명히 손 붙잡고 있었거든. 그 조그만 게 어디 갔대, 정말? 아이고, 어떡해, 우리 윤재 엄마. 절도와 시장 상인들은 같이 찾아 나서 주었지만 그 뒤로 아들은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부로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암흑이 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저보고 쓸모없는 년, 나가서 뒤질년이라고 욕을 서슴지 않았고 남편 또한 저를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늘 보기 일쑤였어요.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건 우리 아들이 없어졌는데 저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은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말이죠. 너무 가슴이 아파지는 날들이었죠. 나가 뒤질년, 쓸모없는 년. 네가 없어져야지. 왜 우리 장손이 없어지길. 윤재 찾을 때까지 들어오지도 마. 너 같은 건 어미도 아니다. 네가 그날 시장만 갔어도 이랬겠니? 아주 기막히지. 어쩜 이리 쓸모가 없어. 정말 못 산다 진짜. 어머니, 너무한 건 어머님이세요. 그때 어머님만 잘 보셨어도 윤재 실종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제 탓으로 돌리셔야 속 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우리 윤재 찾죠. 밥이 넘어가냐? 아주 뻔뻔하다 너는.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우리 애가 돌아와.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제 자식이에요. 어머님보다 제가 더 어머님 원망스러워요. 윤재 제가 꼭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탓 좀 그만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을 테니까요. 당신도 그만해. 지금 4년이나 지났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하세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매번 이렇게 애 엄마 탓만 하면 윤재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이 사람도 힘들어요. 나 나갔다 올게. 당신도 밥 좀 먹어. 이러다 죽겠어. 말로는 절 위해 주었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차가워져만 갔어요. 아마도 제가 원망스러웠던 거죠. 남편도 제가 하필 그날 시장에 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 아들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인상착의가 있다고 하면 제주도까지 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전 점점 더 패인이 되어갔죠. 살아서 뭐하나 아들 잃어버린 어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지만 차마 우리 아들을 찾기 전까지 죽을 수조차도 없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우리 아들 잃어버려 놓고 이렇게 편하게 목숨을 끊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딜 들어와? 이 길로 나가버려. 네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이 집에 들어오냐? 나가 뒤져도 신경 안 쓸 테니까 나가란 말이야. 정배야, 이것이랑 이혼해. 나 이 얼굴 보고 못 산다. 어? 새 출발하란 말이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아들 잡아먹은 것이랑 상종을 해? 나 저거 보면 혈압 올라가서 아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헤어져 당장. 너네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아들 잡아먹은 것이요? 손주 잡아먹은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야말로 어머님 얼굴 보는 거 역겨워요. 어머님이 우리 윤재만 안 데리고 나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죽지 못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제 가슴이 더 찢어져요. 어민 제가 더 찢어진다고요. 뚫린 주둥이라고 내뱉는 거야 지금? 그래, 내 탓이라 이거지? 이 노인네가 정말 잘못이라고? 에휴, 너 어쩜 이렇게 뻔뻔하냐? 그날 네가 시장만 갔어도 내가 윤재 데리고 나갔겠니? 그러니 네 잘못이지. 왜 나랑 윤재랑 시장을 가게 하냔 말이야?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목숨까지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 어머님과 끝까지 싸울 기운도 없더라고요. 그저 우리 아들만 잘 돌아온다면 그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죽지 못해 말이죠. 전국에 공고도 많이 내보고 이 보육원 저 보육원 안 가본 곳이 없이 달려갔죠. 갈 땐 참 들뜬 마음으로 갔지만 항상 올 때는 실망감을 가득 안고 올라왔어요. 이제 그만해. 할 만큼 했다. 나도 지쳐. 너 이런 모습 보는 거. 그냥 우리 윤재 가슴에 묻어주고 다시 시작하자. 어? 아니, 나 이대로 윤재 못 잊어. 윤재만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알아? 당신은 아들 잊기가 쉬워? 그 말이 아니잖아.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부터 챙기란 말이야. 엄마가 힘들게 하면 분가할까? 이제 와서 날 챙겨? 당신 눈빛에 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해, 알아? 그래, 이 집에선 나만 죽일 년이고 나쁜 년이지? 그 말이 아니잖아. 나도 너랑 엄마 사이에서 지쳐서 그래. 그래도 어쩌겠어.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 남편은 분가를 하자며 저에게 사람답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쉬울 수 있어도 전 아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던 끝까지 아들을 찾으러 다녔죠. 갔던 곳이라도 다시 갔어요. 정말 제 청춘은 아들 찾는 걸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고 어느덧 저도 40대가 되어갔죠. 하지만 희망은 절대 놓지 않았고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닌 날들이 지났고 어머님도 어느덧 많이 연로해지셨어요. 자주 아프고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잦았죠. 그날도 역시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입원 후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님을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전 역시나 똑같이 아들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기에 잘 못 드시는 어머님에게 이것저것 음식을 해서 갖다 주었어요. 어머님이 그나마 좋아하시는 김치죽을 써서 바쁜 와중에 어머님께 들려 식사를 전달하러 갔었죠. 아무리 절 미워하고 모질게 하셔도 어머님이니까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도 큰 어른이라고 시가 식구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또 거기서 제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김치죽 좀 써왔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통 못 드셨으니까 이거라도 좀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 죽으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죽을 써와? 거기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내가 함부로 먹냐? 이 기회다 싶어서 너 신났지? 나 이제 죽으라고 비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반갑다. 네 속내가 어떤 줄 알고. 아유, 그만하세요, 어르신. 윤재 엄마도 마음이 그게 아닐 텐데. 어르신 때문에 그런 일 있고서도 참 어쩜 그렇게 윤재 엄마를 못 잡아먹으셔? 못 잡아먹긴. 저것이 우리 집에 와서 다 원흉이야. 아주 잘된 일이 하나도 없었어. 그날도 저게 시장만 봤었어도. 시어머니는 제가 문병 선물로 쏘아간 김치죽을 맛도 안 보고 그 길로 병원 퇴식대에 내버리더라고요. 순간 너무 벙찌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 모든 걸 놓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더 이상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책임을 저한테 전가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저 어머님 원망 많이 했지만 그래도 혹여나 어머님 탓이라고 여겨지면 정말 살기 힘들까봐 그래 내 탓이라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한테 책임 전가해서 마음이 편하시다면 평생 그러고 사세요 그럼. 그게 나으실 테니까. 뭐야? 그래, 네 속내가 그거지? 평생 날 원망했다 이거지? 복이라곤 더럽게 없어서 자식 하나 못 지킨 게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넌 존재 자체가 잘못이다, 알아? 내 손자 네가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알아? 너 같은 년 나도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요. 어머님이 잃어버리고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며 사세요. 그게 마음이 편하다면 말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님 잘못인 줄 알고 있지만 그냥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도 이제 지겹네요. 이 모든 것들 정말. 어머님은 역시나 또 막말을 쏟아냈고 전 울분을 토해냈어요. 그때 저의 정적을 깬 건 배식 아주머니께서 어머님이 퇴직구해버린 죽통을 들고 어머님께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식 아주머니가 죽통을 여는 순간 모여있던 시가 식구 포함 온 집이 울며불며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리고 전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서야 웃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보온병 진짜로 버릴 거예요? 안에 축 말고도 뭐 서류 같은 거랑 사진 같은 거 다 들어있는데 다 버려요? 어머머, 이게 뭐야? 웬 남자 사람 사진이네? 아유, 이거 그쪽 내 집 거 아니에요? 이거 서류 챙겨요, 어서. 이런 거 잘 챙겨야 해요. 아니, 이 잡다한 것들은 또 뭐야? 어디 좀 봐요. 죽 말고 뭐가 더 있었어요? 아유, 이혼하겠다는 서류냐? 이제서야 이혼한다고? 그거 잘 됐구나 아주. 진작 이혼했어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이 새장가 가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또 낳았을 거 아니야? 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 서류 더미가 뭔지. 참 어머님 생각해서 기뻐하실 생각에 가져온 건데 역시나 어머님은 시어머니는 아주머니에게 그걸 받아들고 서류를 보셨죠.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가 식구들도 울며불며 바들바들 떨었고요. 사실 거기 안에 있는 서류는 제가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을 찾았다는 증명 서류와 함께 아들의 사진들이었어요. 20여 년을 넘게 찾아 헤맨 아들이 살아있다는 생각에 말로는 내 탓을 하셨지만 속으로 본인이 더 문드러졌을 어머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역시나 그날도 모든 제 탓을 하시며 죽도 거부하시고 서류조차 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서류를 들고 그렇게 울며불며 하셨던 거고요. 아니, 우리 윤재 찾았어? 아니, 어디서 찾았니? 왜 지금에서야 말을 해? 진작 말을 해야지. 우리 윤재 맞니? 유전자 검사 다 끝났고 시장 근처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때 자식 없는 사람한테 입양되었네요. 그분이 우리 윤재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준 거고요. 윤재도 만났어요. 어릴 때 윤재랑 아주 똑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 노릇은 그만하렵니다. 더 이상 어머님과 함께 가기가 힘드네요.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이제 윤재도 찾았겠다. 속 시원히 나갈게요. 미련 없이 말이죠.
너 나가는 거 나 아주 상관없다. 나가든지 말든지 우리 윤재만 내 눈앞에 데려다 놔. 그러면 상관없으니까. 애비야, 들었지? 저거 나간댄다. 이제 이혼해버려 아주. 윤재도 찾았다고 하니까 그냥 쟤보고 당장 나가라고 해. 얼른.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지치지도 않아요?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어머님한테 아무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윤재 잃어버렸던 거 솔직히 다 어머니 탓이잖아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 미리 약속한 잃어버린 아들이 병실로 왔어요. 아들도 그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다는 건 잘 알더라고요. 양부모 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어서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윤재는 할머니께 인사도 하고 남편 그리고 친척들한테 인사를 차례대로 했어요. 그리고 촌철살인을 날리더라고요. 모든 게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희 엄마만 봐도 눈물이 나네요. 그동안 혼자서 절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얼굴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만 봐도 그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지 다 알겠네요. 엄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잊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때문에 여기 왔지만 아까 밖에서 할머니가 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참 엄마를 위로해주고 안아줘도 모자랄 판에 20여 년을 이렇게 지내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요. 아들은 얼마나 착하게 자랐는지 단순히 상황 파악만으로도 대번에 모든 걸 꿰뚫어 보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인사만을 하고 병실을 나가려고 했죠. 시어머니와 남편, 친척들은 제 아들을 붙잡으며 애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아들 눈빛은 아주 차갑게 쉬고 있었어요. 기대하며 이 병원에 왔지만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한 눈빛이었죠. 윤재야, 난 이 할미다. 내가 너 물려주려고 이 땅도 다 안 팔고 가지고 있었어. 알아? 네 어미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넌 우리 집 장손이야. 이제 할머니랑 너희 아버지랑 이렇게 살자. 이 모든 재산 다 네 거야. 이제 날개를 펼 수 있다고. 아, 재산 다 필요 없어요. 저도 벌만큼 벌고 있고요. 할머니 너무하시네요.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엄마 혼자 지금까지 전단지에 안 다닌 데가 없다고 하던데 집에서 절 그렇게 찾으면 제가 돌아오나요? 엄마한테 제가 더 죄송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희 할머니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러니, 응?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윤재야. 그래, 윤재야. 이 할미 이제 여한이 없어. 그러니까 할미랑 우리 집 가자. 우리 윤재 이 할미가 다 해줄 거야. 넌 이제 기공자들 일만 남았다고. 이 할미께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어서 내 손자로 다시 돌아와 주렴. 어디서 거지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넌 그렇게 살 애가 아니야. 알겠어? 우리 장손, 우리 손자. 이제 할미랑 가자꾸나. 그거면 여한이 없어. 거지같이 살았다고요? 아,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절 키워주셨는데 진짜 인성 알만하네요, 할머니. 어머님은 아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본인 집으로 가자고 하셨지만 아들은 끝끝내 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더 챙기더라고요. 20여 년 동안 아들만을 찾아온 저이지만 떨어져 있던 아들이 내 생각을 이렇게 해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전 용기를 내고 이젠 시댁과 정말 절연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제가 할 도리는 했거든요. 어머님, 윤재 말 들으셨죠?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대요. 저도 이제 윤재 찾았으니 맘 편히 떠나렵니다. 아까 한 말 진짜야. 이혼해 여보. 나도 이제 윤재 찾았으니 남은 내 인생 찾고 싶어. 그러니까 깨끗이 이혼해줘. 윤재가 성인이니 나도 만나는 건 뭐라고 하지 않을게. 윤재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나도 이제 지겹다. 이 집에서 떠나고 싶어. 그동안 많이 참았어. 뭘 네가 참아? 윤재한테 뭐라고 씹으려길래 제가 저러냐? 넌 하여간 이 집에 도움이 안 되는 애야. 애비야, 내일 다 이혼해줘라. 그리고 윤재도 당장 집으로 데려오고. 저거 하나 없다고 집이 뭐 어떻게 되기라도 한대? 다 필요 없어.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왜 다 윤재 엄마 탓을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저도 이제 지치네요. 그동안 어머니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많은 비위 다 맞춰드렸지만 이제 못하겠네요, 저도. 이 사람이랑 이혼 못해요. 필요하다면 어머님 안 볼 거예요. 뭐야? 아주 여우 하나가 내 아들이랑 손주 다 뺏어가네 아주. 이럴 순 없다. 이럴 순 없어. 너 윤재 진장 찾아놓고 지금에서야 이러는 거지? 어디 얘기 한번 해봐. 너 나 이제 와서 골탕 먹이려고 윤재랑 애비한테 뭔 소리를 한 거냐? 그만해요. 이젠 안 당하고 살아요. 만수무강하시고 오늘 뵙는 게 마지막이겠네요. 그럼 이만 저 가보겠습니다. 전 그 길로 병원을 빠져나왔고 절 따라 남편과 아들도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려 했지만 남편은 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에 어머님과 손주로 저와 분가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양부모님과 저희 집을 오가며 생활을 했고요. 아들의 양부모님은 저에게 잊지 못할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형님 동생하며 아들을 나눠 가졌다고 한답니다. 그래도 우리 윤재가 이렇게 친엄마 찾아서 다행이지. 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윤재 많이 만나고 자주 챙겨줘. 윤재야, 너 엄마가 둘, 아빠가 둘이야. 너처럼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어? 안 그래?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우리 윤재. 형님, 고마워요. 우리 윤재 걷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줘서 내가 형님한테 정말 많은 빚을 지었어요.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나갈 테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좋은 분께 자란 윤재가 어떤 성품인지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면목이 없어서 저희가 두고두고 잘할게요. 형님 동생하며 잘 지내보아요. 저희 부부와 아들 녀석이 가깝게 만들어준 것도 이 양부모님 덕분이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던지. 늦게 찾은 아들이지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줍니다. 참 핏줄이라는 게 신기한 게 한참 안 보다 만났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 딱 내 아들 같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은 아직 어색하지만 그래도 부자 사이 많이 회복하는 과정에 있고요. 시어머니의 연락은 일체 받지 않고 있어요. 친척분께 듣기로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양로원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윤재 엄마 전화번호 바꾸고 얼마나 찾았는지. 그래도 노년에 갈 데가 없잖아. 윤재 할머니도. 후회되시겠지. 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아들도 손절해. 뭐 별 수 있어? 늙어가는데 그냥 양로원 가야지. 아이고, 잘했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 그 노인네는 벌 좀 받아도 돼.
이제 윤재도 찾았으니 재미나게 살아, 윤재 엄마. 죄책감 가지지 말고. 이상하게 죄책감은 없어요. 후련함만 있죠.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어머님은 돈 많은 양반이니 양로원 비용은 다 대실 수 있는 분이었죠. 남편도 무슨 생각인지 본인의 엄마도 보지 않고 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본단 말은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전에 절반의 재산을 남편과 아들 이름으로 해놓은 게 있어서 따로 저희도 재산을 챙길 수 있었어요. 손절을 했더라도요. 하지만 저는 돈을 포기할 만큼 한평생을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상처도 있기에 남편이 지금까지 정말 용서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진 말이죠. 그래도 그동안에 저한테 미안한 게 많은지 뭐든지 잘하려고 해서 용서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운하고나 내 남편이기도 하고 결혼 초반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을 때 늘 제 편이 되어주려고 했던 모습들을 생각해서 말이죠.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었지만 지금이 가장 저의 전성기 같아요. 삶의 의지도 잃어보고 행복도 해보고 참 굴곡이 많았던 인생, 앞으로는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마칠게요. 제 글을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지긋지긋했던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제야 청산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남편 놈은 그 난리를 쳐놓고 저한테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시작하자고 숙려 기간 전에 저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이혼 도장 찍었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을 다시 되돌려 과거의 힘들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참고 같이 살아주고 기회를 줬을 때 잘하면 될 것을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다시 붙잡으려는 한심한 남편놈의 추악한 실체를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본가를 우선순위로 두었고 저희 친정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다 보니 이 문제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위라고 항상 좋은 말 해주고 남편만 오면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양손 가득 준비해서 보내시는데 남편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반대로 저는 시댁에만 가면 시모의 잔소리에 제 편에 서서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남편한테 상처와 실망을 너무 많이 받아 자주 눈물까지 훔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이 되다 보니 언제부턴가 아이가 아빠가 없다는 게 불쌍해서 참고 살아야지 했던 그런 감정에서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 문제로 참아왔던 서운한 감정들이 결국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있는 경조사인데 신경 좀 써주는 게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서운하면 당신도 매번 300씩 챙겨주면 되지.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건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출장 때문에 당신 혼자 가라고 했잖아. 매번 맞춰줄 수 없다는 거 알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자, 여기 3만 원. 이번에 장모님 용돈 드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당신도 돈 벌고 있으면서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신 하는 거 보면 해주고 싶지가 않아. 나 지금 업무 때문에 바쁜 거 안 보여? 장모님 칠순이 뭐 대단하다고 일하는 것까지 방해해. 누구나 다 나이 먹는 거 뭐하러 챙겨? 당신 애나 챙겨.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언제 일단 3만 원 받고 싶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은 그냥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시부모님한테 뭘 얼마나 못했다고 우리 집안을 이딴 식으로 취급을 해. 때 되면 직접 찾아뵙고 시키는 거 군말하지 않고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칠순이셔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경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이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적으로 많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데 불만 가지지 않고 제 할 일 묵묵히 했었고 시모가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싶다 했을 때 실은 내색하지 않고 시모가 원하는 거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칠순잔치 전에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고 남편도 집안의 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길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엄마 칠순 때 남편이 잘 챙겨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혹해서 시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게 되었고 3만 원을 제 얼굴을 향해 던졌을 때는 기분이 더러웠어요. 제가 한 만큼 남편도 하길 원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에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한테 크게 상처를 받은 이후부터는 조금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던진 3만 원을 제가 받지 않고 서재를 나가려 하자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안은 3만 원도 과한 거라며 무시를 했는데 그때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결국 참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던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혼?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그렇게 쉬웠으면 당신이랑 벌써 갈라섰겠지. 3만 원도 감지덕지로 생각해. 나도 당신 집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식이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그래서 곧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통사고라도 나야 속이 후련하겠냐고. 어차피 싫다고 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신경을 써줘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더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그만 끝내고 싶어. 누구 마음대로 끝내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끝내도 내가 끝내지.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통보할 권리는 없어.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가서 해나 봐. 이기적인 남편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서재에서 나왔고 소중한 제 인생을 남편놈과 함께 살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참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이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된 시모는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 혼자 임의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차피 소송 끝나면 저는 얼굴 볼 필요도 없는 남이라 그동안 참아왔던 걸 전부 다 쏟아내려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왔냐? 앉아봐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내 아들과 정말 갈라설 작정이야? 서로 젊은 나이 다 보내고 이제 와서 이혼하면 둘 다 손해인 거 알면서 이를 왜 이렇게 키우는 건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면 속 편하잖아. 어머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오면서 살아왔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도 저희 엄마 칠순 때문에 가족들끼리 식사 함께 하자고 했는데 칠순이 대수냐고 일이 더 우선이라면서 장모님 용돈이나 드리라고 3만 원을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3만 원 받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위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얼굴 좀 비추자고 했던 건데 그 말이 욕먹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내 아들한테 듣긴 했었다. 일이 많이 바쁘니까 챙길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네가 신경 좀 써주라고 했던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네가 혼자 가는 게 싫었는지 내 아들한테 신경질적으로 나왔고 결국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었다며?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 아버님 칠순 때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시면서 어머님도 지금 그 일을 두둔하는 거예요? 저와 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때가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다 얼굴을 붉히게 된 건데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저희 집안 경조사면 사이로서 기본적인 건 해야죠. 그리고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주말에 회사 쉬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일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이혼 소송까지 갈 상황이니? 웬만하면 그냥 네가 기분 풀고 여기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좋게 몰아가봤자 서로 상처만 받게 되잖아. 그리고 애도 생각해야지. 분명 네가 키우려 할 텐데 그럼 아빠가 없다는 거에 얼마나 슬프고 우울하겠어. 좋게 말할 때 이번 일은 넘어가거라. 아니요. 다른 건 다 참고 살아왔었지만 저희 집안 무시하는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애가 그이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차라리 아빠 없이 사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그 일을 감싸고 도니까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 성격 전부 다 파악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이혼은 무조건 진행할 거예요. 시모는 제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표현하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어요. 한참 동안 시모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시댁에 온 걸 시모에게 들었는지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일이 장모님 칠순 잔치라고 했지? 저번에 내가 던져준 3만 원은 받기 싫다고 난리치더니 얼마를 원하는 거야? 우리 집에 경조사 때마다 300씩 챙겨줘서 이번에 너한테도 그 정도 챙겨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야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장모님한테 받지를 않는데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잖아.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돈 좀 챙길 줄 알고 기대 좀 하고 있었겠지.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 하셨을 때 당신이 몸으로 때웠었잖아. 그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현저히 떨어졌는데 굳이 내가 당신 집안 경조사 때문에 큰돈을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저번에 3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된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300이 아닌 3천도 줬겠지. 당신이랑 나는 애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살자고. 이혼하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감정 소모할 필요 있겠어? 그리고 나는 당신과는 이혼을 해도 내 자식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어. 내 자식을 당신이 데려가는 건 불공평하지. 그리고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번 돈도 쥐꼬리만 한데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나 있겠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혼 강행하는 거 우리 애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기 전에 잘 하던가.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나한테 상처 다 줘놓고
이혼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과 법적 싸움으로 이기던 지던 나는 무조건 이혼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없어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아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 얘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셰미 앞에서 큰 소리야? 당장 집안의 가장이 얘기하면 알아먹고 이혼 생각 쳐보면 될 것을. 너까지 깨감이 내 아들 말을 무시해? 시모는 제가 남편의 말에 반박했다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은 고혈압이 있는 시모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됐는지 더 이상의 대화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게 본인이 마누라 잘못 들인 잘못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남편이 지겠다고 뒷목을 붙잡고 있는 시모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거실로 나온 남편은 저와 할 말이 있다며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남편의 뒤를 따라 집 밖으로 나오게 된 저희 부부는 시모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심각하게 주고받았어요. 남편은 무조건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딱 잘라 말을 했지만 저는 무조건 이혼을 강행할 거고 입 아프게 더 이상 똑같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며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제 어깨를 강하게 쥐어잡더니 몸을 돌이킨 뒤 얼굴만한 손바닥으로 제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피할 틈도 없었는데 머리가 핑 하고 돌 정도로 어지러움과 뺨이 얼얼해질 정도로 남편의 돌발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네요. 아,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네. 내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건 나랑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까지 게 나랑 법적 싸움으로 이길 수나 있을 것 같아? 경조사 그거 신경 좀 안 썼다고 이혼까지 가야 될 일이냐고. 적당히 경고 줬으면 그만할 것이지. 우리 엄마 혈압 오르게 해서 쓰러지게 만들 작정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네가 쓸데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던가 내가 방금 손 올린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우리 건우 평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지?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네가 아이를 옆에 끼고 있다 해도 아빠인 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어. 너는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고집만 세지냐? 제발 숨 좀 쉬면서 살자. 남편이 제 뺨에 손을 올린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양손 끝에 전부 모아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버렸어요. 동등히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꼭지가 돌아 저에게 발길질을 했고 시댁집 앞에서 남편과 저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어요. 흥분한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퍼부었고 저도 당할 수만 없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격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고함을 치셨고 그제야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던 저는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정말 끝이었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히 얼굴은 크게 다치지 않아 다음날 엄마 칠순잔치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좋은 기분으로 엄마를 축하해드릴 수는 없었네요. 그런데 저희 엄마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이 한창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었을 때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어요. 이미 부모님과 친척분들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시네. 당신이라도 나한테 와야지. 왜 가까이 오지를 않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보네. 그런데 당신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항상 매번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내 기분은 어떻겠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 몰라? 더 이상 봐줄 일도 없고 평생 당신을 원망할 거야. 자네가 여긴 어디라고 와? 이미 전부 다 들었으니 돌아가게. 우리 집안이 아무리 형편이 없다 해도 자네한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닌데 네가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고 발길질을 해? 얘가 오늘 얼굴 봤을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만 이렇게까지 자네가 개차반일 줄은 몰랐네. 네, 버릇없는 사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어제 혈압이 올라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대요. 그래서 오늘 거하게 한바탕 하려고 찾아왔네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의 칠순잔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음식이며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가족들과 친척분들이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남편이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엄마의 칠순잔치는 전부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물건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들이 와서 남편을 제압했는데 발버둥을 치던 남편한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닥쳤고 저희 가족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경찰들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가족 모두가 남편을 막으려던 순간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과 음식들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떠오를 만큼 하늘로 붕 뜨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남편의 비명소리가 잔칫집에 울려 퍼졌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까지 질러버렸어요. 저에게 뛰어오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손가락들이 무언가 날카로운 거에 부딪혔는지 얼굴에 혈흔이 솟구침과 동시에 남편은 바닥을 뒹굴었고 손이 아프다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의 손가락 4개가 전부 잘려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들은 서둘러 지혈을 시킨과 동시에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 중에 2개는 찾았는데 2개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찾아야 봉합을 하든지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자 경찰들은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머지 2개 손가락을 찾는 즉시 병원으로 가져와 달라고 저희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면서 저에게 손가락 2개를 꼭 찾아달라며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찾아보기가 싫더라고요. 한 번뿐인 저희 엄마 칠순잔치 망치고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를 줘놓고서 본인 손가락은 찾고 싶은지 저에게 찾아달라는 말을 했을 때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찝찝하다면서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굴러다니는 게 있는지 잘 확인해 보라면서 좀 전에 사고 현장 주변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알고 보니 엄마 앞에서 회를 썰며 퍼포먼스로 음식하시는 분이 보여주려 하다가 남편이 들어와 난리를 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남편이 회칼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음과 무게 때문에 날이 서 있던 회칼에 남편의 손가락 4개를 잃게 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의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서 몸무게에 눌려 차마 2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닥이 음식들과 물건들로 뒤덮여 있어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저희 오빠가 남편의 손가락을 찾았다며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엄마는 당장 병원으로 건네주고 오라며 오빠한테 지시를 내렸는데 남편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버린 터라 오빠는 봉투에 들어있는 손가락을 병원으로 직접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주워들어 손가락 2개를 상자 안에 넣은 뒤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빠를 거라며 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상자에다가 저희 엄마 칠순잔치 기념의 답례품이라면서 병원으로 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던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한테는 1분 1초가 급한데 어떻게 이걸 퀵으로 보낼 수가 있어?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답례품이라고 적어두었던 상자 안에 손가락을 내 아들의 손가락에 봉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손가락 2개는 살릴 수 없다잖아.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바로 달려와 줄 수도 있었잖아. 저희는 직접 가는 것보다 퀵이 더 빠를 줄 알았죠. 퀵으로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된 건 본인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업보잖아요. 저희 엄마 오늘 칠순잔치인 거 알고 있으면서 와서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거예요. 이혼 소송과 함께 우리 가족이 피해본 것까지 전부 다 보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게 누가 남의 경조사에 와서 난리 치래요? 저희는 할 만큼 했어요. 손가락 찾아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택배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본인의 잘못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 어머님이 잘 돌봐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아들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 나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다. 누가 피해자인지 한번 해보자고. 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남편은 결국 자신의 손가락 2개를 봉합시키지 못했고 나머지 2개는 봉합을 했지만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시댁 식구들은 저희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저희 측 의견까지 듣게 된 판사는 애초부터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자초해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2개를 찾아서 특송으로 보내준 건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그때가 주말이라 차도 많이 막히는 상황에서 특송 배달은 제일 빠른 선택이었다고 저희 가족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손을 들어주었네요. 결국 법정에서 패소를 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은 본인의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게 되자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이혼하고 숙려기간이 1달도 안 남게 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평생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절대로 믿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다시 되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업보이니 앞으로의 인생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한부모 가정으로 자란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그 모습에 반해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 자식에게만큼은
화목한 가정을 가진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었거든요. 아무래도 엄마랑 단둘이 살았던 저는 남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정의 모습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결혼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마음이 컸었죠. 아유,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나 봤더니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감을 데려왔네. 이쁘기도 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죠. 성재 씨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아유 참 말도 예쁘게 한다. 아주 우리 집에 딱인 며느리야. 우리 성재랑도 뭐든 다 잘 어울리고 우리 잘 살아보자.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절 아주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어머니는 결혼 전과 완전 반대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호통마녀라고 별명을 지을 만큼 늘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요구하는 건 왜 이렇게 많으신지. 일을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 결혼을 시작할 때 좋은 고부 사이와는 다르게 점점 어머니와는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어머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예, 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서야 시댁에 들리는 거야? 너희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니? 응? 말해봐. 네? 그동안 일이 좀 바빴어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들렀으니까 한 2주 만이겠네요. 제가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늘 야근에 외근에 바쁘긴 하거든요. 성재 씨도 그동안 바빠서 출퇴근하는 것도 잘 못 봤고요. 자주 올게요, 어머니. 아들 뺏긴 것도 아니고 내가 싹싹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결혼시키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너 나 속인 거니?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뭐 노는 사람이 아니니까 매번 올 수는 없는 거죠. 자주 오도록 할게요.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절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어머니에게 전 아들을 뺏은 여자,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결혼한 후 바로 드러났습니다. 친정 엄마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도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쉬움이 없었죠. 제가 한부모 가정에 자랐어도 어머님이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머니는 늘 저만 보면 돈돈돈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정말 돈 때문에 결혼을 찬성했나 싶을 정도로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저에게 바라는 것들을 하나둘 나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재, 자리 좀 만들어줘라. 너희 엄마 회사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딸 너 하나밖에 없는데 어차피 사이한테 맡기면 좀 좋아. 아직 엄마도 정정하시고 그렇게 자리 막 내주시는 분 아니세요. 성재 씨도 지금 하고자 하는 일도 잘하고 있고요. 나중에 성재 씨가 원한다고 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엄마 회사에 제 지분 하나도 없으니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뭐야? 어차피 너네 엄마께 다 네 거 아니니? 너네 엄마가 딸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안 그래?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아빠 없는 애 성재가 좋다고 해서 받아줬더니만 또박또박 말대답이나 하고 아이고 내 발등을 찍었지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재 씨 선택할 때 딱 가정 하나 봤어요.
어머님이 아시다시피 전 아빠가 없으니까 가장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 참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것 같네요. 저도 후회스러워요. 후회하면 뭐? 지금이라도 이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들린다. 참나. 아주 세상이 변해도 단단히 변했어. 어디 며느리가 또박또박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에휴, 이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고 자란 애 들였어야 한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어머님은 기가 차다는 듯 절 노려보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시어머니를 잘못 봤던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과는 정말 트러블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늘 저의 편이 되어주었고 항상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저의 기분을 많이 풀어주도록 노력을 하는 남자였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도 남편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가끔 어떻게 저런 어머니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조용조용 내성적이라면 어머님은 항상 호통치시고 화를 먼저 내셨거든요. 제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어머니와는 계속적인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참 속상했죠.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아빠 없다는 소리도 그냥 막 하시고, 당신 우리 엄마 회사 자리에 알아봐 달라고 하시고, 자기도 혹시 엄마 회사에 관심 있어? 자기가 졸업한 분야랑은 전혀 다른 분야잖아. 당신이 말해봐. 솔직하게 말이야.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 아들이 하나잖아. 나한테 기대가 크시기도 하고, 그냥 뭐든 내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엄마도 힘들게 살아오셨어, 어렵게. 그러니까 네가 좀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도 엄마가 이해 안 될 때가 많긴 해. 그래도 자기가 좀만 이해해줘. 자기랑 살아온 환경이 다르신 분이니까. 그래도 난 자기 편이지만. 나도 잘해야지. 그러면서도 막상 어머님이 저렇게 호통치실 때마다 욱하게 되네. 자기도 신경 쓰이겠다. 그리고 내가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자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어떻게 자긴 그렇게 내성적이면서 어머님은 저렇게 욱하시지? 싶기도 하고. 그런 점이 싫어서 오히려 안 그러는 것 같아. 어려서부터 아빠랑 엄마 많이 싸우셨거든. 그걸 보고 자라서 오히려 더 안 그러지. 오히려 학창시절 부모님의 불화를 겪고 본인은 절대 안 그래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자아를 형성했다고 했어요. 그 말도 참 와닿더라고요. 지금이야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으니 덜 싸운다고 하지만 젊었을 때 어머님 성격은 더 하셨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본인의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는 말에 이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문제였지만요. 어머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저희 집과 달리 평범했던 남편네 집이었기 때문에 늘 저에게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남들이 들으면 놀랄 정도로 자질구레한 것들까지도 요구하셨죠. 올 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 좀 사와라, 슬리퍼 좀 사와라 등등 말이에요. 우리 집 올 때는 그 애플망고 좀 사와라. 비싸서 사 먹기 엄두가 안 나. 멜론, 키위 이런 거 사오지 말고 애플망고 그런 거 사와. 애플망고가 드시고 싶으세요? 다음번에 올 때 사올게요. 그리고 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아버님은요? 대충 맛있는 것 좀 사와. 매번 먹는 거 말고, 알겠지?
네가 사올 때 먹지. 언제 우리가 이런 거 먹겠니? 네 시아버지도 좋아할 거다. 네, 사다 드릴게요. 저 이번 주에 들릴 거니까 그 전에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 번 더 문자 주세요. 사갈게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철되면 보양식에 꽃가옷에 번쩍번쩍하게 해준다는데 너는 꼭 네 입으로 말을 해야 하니? 아이고. 제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저에게 짜잘짜잘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주는 거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보니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다 반응해 드렸습니다. 막상 사드리면 잘 드시곤 하였거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었죠. 철없는 시어머니와 무뚝뚝한 시아버지, 그리고 자상한 남편, 그냥 이렇게 정의하기로 하였어요. 가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지만 잘 이겨내고 있었죠. 애플망고 사왔니?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일도 6시에 끝난다며. 지금 7시가 넘었는데 너도 참 빨리빨리 다닐 것이지.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많으셔서 제가 장 보느라 늦은 거예요. 회사 끝나고 바로 왔고요. 지금 망고 드실 거죠? 하여간 꼬박꼬박 말대답 안 하나 했다. 어쩌다 저렇게 되바라진 며느리를 받았을까? 내가 아휴, 내 팔자지 이게.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욱하는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매번 싸울 순 없으니까요.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남편과 제가 결혼해서 본인이 후회한다는 뉘앙스는 잘 못 참겠더라고요. 항상 속았다는 식으로 어머님은 표현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또 싸움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오히려 속았다면 제가 더 속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님은 그 정도로 늘 저에게 막말을 하시면서 저의 군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힘들었죠. 결혼 전엔 살랑살랑 비위도 잘 맞추던 애가 어쩜 이렇게 말대꾸도 꼬박꼬박하고. 너 요리나 제대로 하니? 그냥 기본은 하죠. 성재 씨도 입맛이 순한 편이니까 해주는 거 다 잘 먹고요. 성재 씨도 굉장히 잘하던데요, 요리는. 뭐야? 너 성재 요리 시키니? 우리 아들 내가 그런 거 시키라고 결혼시켰는 줄 알아? 너 혹시 우리 성재 무시하니? 너네 집 돈 좀 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야 뭐야? 어디 감히 성재한테 그런 걸 시켜?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서 본대 없이 자랐다고 하는 거다. 아빠가 없으니 집안의 가장이란 기강을 알겠어? 아휴, 분해 정말. 돈 많은 집 딸이라고 해서 좋았더니 뭐 하나 도움 준 거 하나도 없고 그저 지밖에 모르고. 진짜 속상하다. 지겨워 정말. 넌 예쁘게 보려야 볼 수가 없다.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진짜 참고 있어요. 매번 드시고 싶은 거 사달라는 거 다 사드리지 않나요?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 재산 하나 떼서 성지 씨 앞으로 해놓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아, 기막혀 정말.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주신 거 있어요? 지금 성재 씨랑 살고 있는 집도 저희 엄마가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질려버리고 집을 나왔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냥 쌓였던 게 그날 정말 폭발해버린 하루였죠. 그러고는 다신 보기 싫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시고 문자로는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죠.
전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그 길로 남편에게 가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엄청 났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셔. 나 이제 어머니 안 볼 거야. 어떻게 나만 보면 돈, 돈, 돈. 자기랑 나랑 결혼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진짜 날 며느리로 맞이한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자기 의사도 있는 거야? 아님 어머님 혼자 그러는 거야? 아, 미안해, 진짜. 엄마가 원래 욕심이 좀 많아서, 아니,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네. 나 이제 어머님 못 봐. 맨날 뭐 사와라, 뭐 사와라. 한 번은 화장실 실내화를 사오래. 아니, 진짜. 내가 자기 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자기가 뭐라고 하든 나 정말 보기 싫어.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해하지, 나도. 우리 엄마 성질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해. 내가 엄마한테 따끔히 한마디 할게. 미안하다. 아니, 따끔히 한마디 해도 또 나만 잡으실걸? 정말 결혼 전이랑 어떻게 이렇게 딴판이실 수가 있어? 아, 진짜 어이없다. 당신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당신 가정이라고 했잖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 알아? 속은 기분이야. 미안해, 정말.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만 속상해해. 자기가 그렇게 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어? 남편은 최대한 저의 마음을 풀어주도록 노력을 했고, 저 역시도 마음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제가 모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자신이 점점 모나지는 기분을 느꼈죠. 성격이 좀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시어머니처럼 버럭버럭 화를 내게 되는 성격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전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지며 지낼 때 어느 날 소화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자기, 왜 그래? 요새 먹는 것도 부실하고, 어디가 안 좋은 거야? 낯빛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요새 진짜 소화가 너무 안 되네. 병원이라도 가봐야겠어. 내일 연차 하나 써야지. 그냥 단순 체한 건가? 그래, 작은 거라도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낫지. 좀 오래 가는 것 같네. 내가 내일 같이 가줄까? 나도 연차 쓰면 되는데. 아니야. 그냥 간단히 검진받는 건데 내가 내일 결과 듣고 바로 알려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이야 있겠어? 그렇게 단순히 소화가 되지 않아 했던 검사. 작은 병원에선 저보고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죠. 단순 위염 아니면 체했다고 생각한 것이 이렇게 크게 병이 났나 싶기도 하면서 무서웠어요. 아직 병명을 들은 건 아니지만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그렇게 의사가 써준 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고, 전 모든 검사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암담하더라고요. 위암 1기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1기라서 복강경 시술이나 내시경 쪽으로 수술이 가능하겠네요.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2, 3기가 아닌 거에 안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식사 조절도 이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암이라고요? 아니, 아무 이상도 없었고, 지난번에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암에 걸릴 수가 있나요?
원래 암이란 그런 것이죠. 하루빨리 수술 날짜 잡으시죠. 방치하면 2, 3기 되는 건 금방입니다.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잡아드릴게요. 철옹성 같은 의사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스트레스로 계속 쌓였던 것이 암이 된 것 같았어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정말 제 자신이 불쌍했죠. 그래도 항암 치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루라도 빨리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가장 빠른 날짜가 명절 전이더라고요. 전 그날로 날짜를 잡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위암이래, 1기. 수술하면 그래도 괜찮은가 봐. 아직 2기는 아니어서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아, 남의 얘긴 줄만 알았는데 내 얘기였어. 나 어떡해? 너무 무서워. 아무리 다른 위암보다야 생존 확률도 높다고 하지만 내가 암에 걸릴 줄 몰랐어, 정말. 나 어떡해, 자기야. 나 진짜 이렇게 무서운 적 살면서 처음이야. 너무 무서워. 뭐? 암이라고? 아, 어떡해. 미안하다. 우리 집 일로 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네 병이 우리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더 미안해. 수술은 잘 될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자기야, 희망을 가져보자.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남편도 애써 눈물을 참으며 저에게 희망을 주더라고요. 전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명절이 껴있었지만 차마 명절을 챙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라 명절 전부터 시어머니는 명절장을 봐오라며 문자로 사야 할 것을 남겨주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죠. 어머님께 간단하게 몸이 안 좋다고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명절에 가지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아, 첫 명절이라 저도 할 도리는 다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그땐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명절 장은 못 볼 것 같아요. 다음 명절에 잘 챙길게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뭐야? 아니,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을 안 챙긴다는 게 말이 돼? 어디가 얼마나 아프면 명절에 못 온다는 거야? 말이 되니? 아니, 너 우리 집 무시해? 우리 집 못 산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 며느리가 감히 못 온다고 해? 어? 아, 심각하게 아프니까 그렇죠. 그만하세요. 저 진짜 화나기 전에. 며느리 없을 땐 엄마가 다 알아서 하셨으면서 왜 사사건건 음미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엄마 진짜 저 그러면 안 참아요. 그냥 아파서 못 오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길길이 날뛰었지만 남편이 엄청 화를 내는 바람에 더 이상 언급은 없더라고요. 남편도 제 몸이 이 지경이 되자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가운데서 많이 실드를 쳐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첫 수술이라 무섭고 겁이 났지만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꾹 참았어요. 마음을 편하게 먹었죠. 친정 엄마도 제가 수술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걱정하고 슬퍼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할까봐 모든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심 알고 있는 눈치였고요. 남편은 하도 어머님이 병원이랑 병동을 물어보자 어쩔 수 없이 얘기해 드렸다고 해요. 엄마가 하도 물으셔서 병원 말씀드렸어. 내심 마음에 걸리셨나 봐. 그래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되시나 보더라고.
아, 그래. 잘했어. 어머님도 마음이 안 좋겠지. 내가 내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한 거지 뭐. 아휴, 멘탈 좀 잘 다스려야 하는데. 아니야. 넌 잘못 없어. 내가 진짜 미안하지. 너 괜히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다 내 잘못 같아. 내가 진짜 잘할게. 그러니까 수술 잘 받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 이제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잘할게. 오히려 어머님이 이렇게 병동까지 물으시니 제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런가? 라는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미운 며느리 아프다며 병원이랑 병실까지 다 물으시고 병문안 오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렇게 전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어요. 회복 과정에서 좀 통증이 많았지만 눈을 떠보니 엄마와 남편이 제 곁을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사. 말을 하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길래 네가 암에 걸려.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어? 미안해, 엄마.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다. 아직 일기라 안심해도 된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은미 더 챙겼어야 했는데 앞으로 제가 더 잘 챙기고 지켜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는 제가 수술 후 깨어난 모습을 보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르륵 병실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사실 일어나서 맞이할 힘도 없어서 말로써 어머님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찰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금치를 던지며 막말을 쏟더라고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고 갓 수술을 마치고 나온 저에게 시금치 귀싸대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깟 한 병에 엄살 떠느라 명절장도 못 본다는 거야? 내가 다 알아봤어. 아니, 이거 수술만 하면 그냥 다 괜찮아지는 거더만. 뭘 그렇게 죽을 병 걸렸다고 이렇게 알아 누워 있어? 우리 장손 명절에도 못 오게 말이야. 아주 잘났다, 네 팔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어때 대고 내 딸한테 시금치를 던져? 이러니까 우리 딸이 중병에 걸리지.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제 막 수술 마치고 나온 사람한테 진짜 무식하게 빨리 안 떨어져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난리가 났었죠. 아마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시는 친정엄마는 정말 놀라셨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안아주고 있을 때 또 병실 문이 열리더니 저희 회사의 엄마 오른팔인 아저씨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부랴부랴 저희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소리를 버럭 질렀죠. 고양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다 만나네. 네가 감히 며느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넌 정말 글러먹은 인간이구나.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다니? 왜? 죄 짓고는 못 살겠지?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왜 여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이랑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야? 그러기에 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지.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 우리 회사 사장님 사이가 내 아들이었다니. 회장님, 제 친아들 녀석입니다. 제가 이혼했다고 했던 전처는 여기 이 여자고요.
제 인생을 망친 여자, 모든 걸 빼앗아간 여자요. 남편은 간부급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얼굴을 보더니 오열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남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즉, 제 시부였죠. 지금의 시아버지는 어머님이 재혼을 하신 상대였고요. 아저씨가 살기 어려웠던 시절, 시어머니는 그걸 못 참고 지금의 시아버지와 바람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남편을 데리고 재가를 했죠. 아저씨는 시어머니가 바람난 걸 모두 알았지만 가진 것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아저씨의 하나 남은 선산마저 홀랑 팔아버리고 새 시집을 갔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저씨는 그저 아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선산을 다시 뺏어오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땐 멘탈이 깨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죠. 뒤늦게 아들을 찾으려고 보니 아들이 새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그리워하며 지금까지 버티고 버티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의 몸으로 저희 엄마를 도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잘 따랐던 아저씨기도 했지만 해외 출장으로 장기간 못 본 것이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는지 아저씨는 제 남편을 보고 와라 껴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성재야. 그때 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네 엄마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땐 내가 돈이 참 없었어. 아버지, 그리웠어요. 평생 다신 못 볼 줄 알았고 제 마음속엔 영원히 묻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 알아보겠네요.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주셔서 지금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보니 알 것 같아요. 고생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못 사는 건 죄가 아닌데 참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이라서요. 은미야, 네가 우리 성재 결혼 상대였구나. 은미 남편이 누군지 참 해외에서도 궁금했는데 너였다니. 아저씨가 이제야 마음이 놓여. 미안하다. 네 시엄마 성격 내가 다 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병도 없고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하마.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린 우리끼리 살아야 한다고. 다 제가 속은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평생을 원망하고 지우려 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본인도 과거의 본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저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러 왔다가 지금 본인 과거가 다 까발려지고 아들까지 뺏길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전 정말 어이가 없고 웃기더라고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지금? 어디서 뒤지진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간부급으로 일하고 있었어? 그래놓고 생활비 한 푼을 안 보태? 네가 인간이야? 성재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아저씨가 네 아버지잖아, 안 그래? 닥쳐! 이 파렴치한 인간아! 바람 피우고 애 데리고 집 나간 년이 이제 와서 떳떳한 엄마인 척이야? 성재는 몰랐겠지. 네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간 거야. 그리고 나한테 널 빼앗은 거고
그래놓고 뻔뻔하게 살고 있어? 네가? 용서 안 해? 시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셨고 남편은 그때 아버지와 이혼을 한 게 어머니의 바람이라고 들으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참 안쓰러웠어요. 남편도 말이죠. 아, 바람 피워서 나간 거였어요? 지금의 아버지, 아니 그 아저씨랑? 난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아빠처럼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엄마 정말 최악이네요. 저 이제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은미도 엄마 때문에 아팠고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이렇게 혼자 되셨고 그냥 이제 저 찾지 마시고 없는 아들로 치세요. 다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 여기서 나가주세요. 아니 성재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 내가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너 잘 살게 하려고 집 나온 거야. 아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엄마 마음 모르겠니? 제발, 엄마는 너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떡해? 그렇게 울고불고하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병실 밖으로 내쫓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쫓겨났고요. 저희 엄마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다가 워낙 아저씨와 친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아저씨의 사연은 익히 들어 알고 있더라고요. 다만 그 여자가 저의 시어머니일 줄은 전혀 몰랐고요. 저도 남편이 완전한 가정인 줄 알았기 때문에 충격받은 건 사실이었죠. 어머님이 저런 분이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놀라지 않은 사실이고요. 남편은 그리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처음엔 나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났지만 본인도 아버지를 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참 나 한심하지? 당신은 가정 환경만 딱 보는 사람인데 차마 얘기를 할 수 없더라고. 아버지 잊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미안하다 정말. 속였다고 생각해도 좋아. 미안해 정말로. 아니야.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사실 놀란 건 맞는데 그냥 아저씨도 원래 내가 잘 알던 분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진다. 당신이랑 전혀 다른 어머님. 왜 당신이 이런 성품인지도 알 것 같아. 아저씨를 닮은 거지 당신은. 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말을 하지. 내가 이런 거 이해 못할까 봐 그랬어? 속상하다 정말. 저와 남편은 껴안고 울고불고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아들을 찾았고 이제 남편이 아들 노릇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시어머니와는 절연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가장 큰 응징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아들을 평생 못 보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전 수술을 끝마치고 무사히 회복을 하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니 없던 병도 낫는 기분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다정한 시아버지가 생겨서 너무 행복한 것은 물론이고요. 요즘은 얼굴 좋아졌다라는 말을 어찌나 많이 듣고 있는지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의 욕심을 주체 못해 말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 참 그렇게는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모습이긴 하죠. 시어머니는 그 뒤로 집에도 찾아오고 남편에게 애원을 했지만 남편은 절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저희도 이사를 갔고 번호까지 모두 바꾼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지금의 남편에게도 며느리 하나 잘 얻어서 한 재산 해먹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과 손절당한 지금 그 바람 피워서 재혼한 아저씨와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남자의 그 여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모두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행복해요. 건강도 되찾아서 정말 기쁘고요.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저조차도 주변 사람에게 잘해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몸도 안 좋았고 안 좋은 일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꽃길만 펼쳐질 걸 예상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